한마디로 이제 세계 질서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코로나나 이제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탈세계화가 벌어지고 원자재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짱이구나. 자원이라는 게 경제에서 더 굉장히 중요해진다. 골드만 삭스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자원이 중앙은행보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자, 애플이 쉬었다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만 만약에 안 쉬고 가면 어떡하죠? 틀렸을 때 복구가 되는 쪽으로 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롱숏으로 치면은 롱으로 틀리는 게 복구가 되죠. 숏으로 틀렸을 때 복구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생각해 보시면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저희 정희성 지점장님 그리고 에릭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오랜만에 왔는데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를 조금씩 이렇게 갖춰가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열띤 토론을 한번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체급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체급이 너무 안 맞는 거 체급이? 아닌가요? 아니 그냥 뭐 그냥 제가 더 너무- 작잖아요, 제가. 그렇긴 한데 또 에릭이 또 보면은 이게 있잖아요. 또 보면은 장희성 지점장도 이게 있잖아요. 좀 그래도 운동 좀 했잖아. 전 자켓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에릭은 지금 뭐 보니까 그냥 티잖아. 그냥 티셔츠. 찾으려 그래요. 티셔츠 입었는데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아무튼 근데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그냥 이걸로 잡죠. 바닥이냐 아니냐, 바닥이 지났냐, 아니면 한 번 더 바닥 오냐. 이거 이제 이야기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점장님? 저는 지난번 바닥이 바닥이다. 지난번 예, 바닥이 물론 이제 지금 요 촬영날 기준으로 바닥에서 꽤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약간 숨고르기나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난번 저점을 깨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릭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글쎄요, 바닥을 깬다 안 깬다는 뭐 확실히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까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아마 좀 박스권이 계속 펼쳐지거나 이런 식으로 좀 70년대 스타일로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전 바닥이 깨질 거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더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밀리면 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네. 이 판단 기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점장님 생각할 때는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이전 바닥이 네. 깨지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그 시나리오는 저희가 모르는 시나리오여야 돼요. 항상 시장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게 항상 블랙스완, 우리가 맞아. 모르는 일이 터지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터지면 지난번 저점이 깨질 수 있겠으나 지금 모두가 걱정하는 삼척 동자마저도 걱정하는 그런 악재들로는 지난번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악재가 나와야, 그러니까 밑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치면 새로운 게 가져와라 이런 그렇죠. 거죠. 새로운 걸 가져와라. 근데 그 새로운 거는 뭐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지금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이슈가 터져야 지난번 저점을 깨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벌써 되게 오래전부터 걱정하던 것들입니다. 맞아요. 그죠?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면 네.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가 좋아지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온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10개 중에 만약에 한 세 가지가 좋아졌다. 그러면은 10개 중에 한 6, 7가지 좋아져야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개 중에 6, 7개가 좋아졌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때 시장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더 올라와 있고. 이미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아질 기미가 보이고 좋아지는 방향성이 잡히니까 시장이 먼저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10개 중에 이미 한 두세 개는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 방향성이 앞으로 더 좋아지냐 나빠지냐에서는 좋아진다 쪽으로 보이니까 먼저 베팅이 들어오는 거죠,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이렇게 다 안심하고 그럴 때 되면 이미 시장은 올라 있는 거고 또 꼭지 잡는 거기 때문에 왜 주식이 위험 자산이냐. 그렇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수익이 나은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새로운 악재가 없는 한은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한다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릭은 네. 보면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투자 구루들 이렇게 이제 쭉 리뷰를 하잖아요. 네. 보신 분 중에서 제일 안 좋게 보신 분이 누구지? 최근에 업데이트한 분 중에? 제레미 그랜섬이라고. 네. 그분은 좀 유명하시죠. 네. 그리고 근데 마이클 버리도 있잖아. 나 주식 다 팔았어. 이런 마이클 버리도 분들. 있죠. 네네. 네. 그 사람들은 뭔 생각으로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공통되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한마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년대의 리바이벌이다. 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상화가 되고 네. 우리가 이제 CPI 발표만 눈치 보고서 사는 아, 그런 시대가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뭐 요즘 얘기 많이 나죠. 탈세계화라든지 뭐 신냉전이라든지 뭐 이런 글로벌 질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이제 평균 가격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평균인 시대에 살게 되면서 아마 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공통적인 이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장희선 지점님한테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옆에 지금 마이클 버리랑 네. 그랜섬 아저씨 있어요. 네. 뭐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두 분한테 네, 그분은 있다고 치고. 그 두 분한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뭐요? 홍춘옥 박사님. 아, 그래. 거기 나와서 방송하셨잖아요. 아, 네네네네. 어떻게 70년대랑 지금을 비교하냐는 거죠. 그때는 뭐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달러가 의심받던 시절입니다. 무조건 실물을 들고 있어야 되는 시절이었죠. 왜냐면 이게 그 근본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 오일 쇼크가 두 번이 있었는데 그때는 석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던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률이 정상적일 때 5, 6%씩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네. 근데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인플레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눌러주지 않으면. 근데 지금의 경제 구조는 되게 독특한 지금 그 20년, 21년에 우리가 지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춘욱 박사님 말대로 돈을 살포를 했어요. 그 지난번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푼 돈은 금융기관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연준으로 예치되는 그래서 금융기관만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양적 완화였어요. 돈을 풀었는데 그게 실물 경제로 간 게 아니고 그쵸. 금융기관만 건전화시켜주고 그들은 다시 연준에 예치하는 이런 건 지금은 그냥 각 가정에 돈을 꽂아준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걸로 인한 이제 수요 폭증, 거기다가 공급망 병목 이런 것들이 엮인 건데 물론 원자재는 이제 좀 이따 저희 얘기하면서 다른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런 우리가 이제 2020년, 21년을 겪어왔고 지금까지 온 거고 70년대는 가만히 있어도 5%, 6%씩 미국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그런 그 화폐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재현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도 연말 연초로 되면서 상당히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당히 안정될 거로 보고 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은 올라올 수도 있고 이제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쯤에서 또 이제 한 재밌는 질문 드려보면 요즘에 이제 나오는 뉴스 중에 애플이 이제 정고점 거의 다 왔다. 2, 3%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애플이 여기서 한번 조정 받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냥 가는 게 좋을까요? 에릭 어떻게 생각해요? 받고 갑니까? 지금 이제 3조 달러란 말이에요. 우리가 3조 달러짜리 회사는 본 적이 없어. 근데 이거 그냥 뜨고 갈까요? 아니면 한번 조정 받고 갈까요? 지금 멀티플 생각하면은 네. 아무래도 한번 숨고르기 한번 하고 숨고르기? 가야지 좀 이게 안전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2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지만 그냥 쏘쏘했는데도 그냥 주가가 스물스물 다 올라간단 말이야. 네. 지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길게 가려면 네. 쉬었다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더 어쨌든 한번 도움닫기를 하고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쉬엄쉬엄 그렇죠. 가는 게 좋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애플이 굉장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가기를 바라시겠죠. 근데 그렇죠. 저도 이제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애플은 당연히 있는데 고객분들 포트폴리오에 근데 이제 비중이 아주 뭐 엄청 크진 않으니까 뭐 쉬었다 가는 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근데 우리는 이거를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시장을 볼 때도요. 자, 애플이 쉬었다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만 만약에 물론 이게 약간 마이너리티한 의견인데 마이너 의견인데 안 쉬고 가면 어떡하죠? 만약에 맞아요. 그죠? 쇼커버까지 이제 막 들어와서 맞아요. 그러면은 시장은 다른 국면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약간 지금까지 강한 반등 이후에 쉬었다 가는 게 정상적인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10번 중에 한 4, 5번은 틀리게 돼 있어요.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맞아요. 틀렸을 때 다시 복구가 되는 쪽으로 틀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복구가 되는 쪽에 그 틀리는 거는 보통은 이제 롱숏으로 치면은 롱으로 틀리는 게 복구가 되죠. 뭐 엄한 종목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면. 네. 왜냐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지금. 네, 숏으로 틀렸을 때 복구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지난번 저점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만약에 제 시나리오가 맞다면 그 꼭지점에 숏을 잡으신 분은요. 향후 몇 년간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숏 잡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지수가 조정을 많이 받았대 해도 그까지는 안 가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그쵸. 실패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실패를 합니다. 저도 왜냐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뒀다가 비중을 줄이지 않아서 힘든 구간을 겪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화가 되더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그래서 막 갖고 있는 분들은 팔아야 되냐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살까 꼭 내가 이 주식을 꼭 사고 싶은데 아직 없는 분이 고민이 있을 텐데 한 3분의 2의 확률로는 한 번은 쉬었다가 좀 한번 접고 갈 확률이 높으나 만약에 안 쉬면 어떡할래라는 것도 분명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겁주는 거거든. 이게 똑같이 겁주는 게 뭐냐면은 야, 주가 전저점 하이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도 겁주지만 애플이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이것도 겁나는 사건이에요. 그건 이제 시장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 만약에 애플이 3조 달러 그냥 훌쩍 넘어버려.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까? 또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애들 어떻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편다면? 어떻게 될까? 뭐 저는 개인적인 스타일상 뭐 이런 식의 장기 예측은 잘 안 하긴 하는데 근데 네. 지금 이 심리에서 그냥 뚫고 가버린다. 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데 네. 아직도. 근데 저는 아까 정고점 저점을 말씀하셨는데 저점 깨지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네. 지금의 랠리를 이끄는 기대 심리가 깨졌을 때 그게 하락폭이 엄청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장 분위기 보면 인플레 뭐 잡혔어. 경기 침체 올 거고 연준이 피보팅해서 다시 우리 편으로 돌아올 거야. 금리 낮춰줄 거야. 뭐 이런 기대가 좀 랠리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기대로 막 애플 막 치고 올라가고 이랬는데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그렇지. 침체가 알고 보니까 이게 침체가 호재가 아니네. 침체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고 오히려 이게 악재네. 이렇게 되면은 이 뚫고 간 후에 그 낙폭이 떨어질 때 그 아픔이 크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나쁜 게 나쁜 거다. 아니 나쁜 게 좋은 거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로 연준 항상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야, 안 좋은 게 나오면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나쁜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연준이 우리 편이 아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잡는 동안에는 물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혔을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우리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일단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지금도 사실 들썩이는 게 이게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야 기대 인플레이션 다시 살아나면 어떡해 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잡히기 전까지는 상당히 그 마음속과는 다르게 매파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발언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도 사실 만약에 3.5에서 4%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당장은 네네네. 당장은 아니 편으로 계속 갈 겁니다만 마음속은 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 분명히 그 인플레가 꺾이는 게 보이는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잡다라고 섭불르게 얘기했을 때 후폭풍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잡힐 것 같다라는 얘기는 못 하죠. 잡히고 나선 얘기할 텐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회초리의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회초리를 때리는데 때리다가 좀 쉴 때 다시 때릴 수 있다는 걸 아이한테 알려줘야지. 그죠? 그렇지 않고 이제 다 끝났다 회초리 갖다 버려 이래버리면 이제 또 다 이제 뭐 난장판을 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연준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편이겠지만 지금은 아직 아닐 수 있다. 그런 거는 뭐 깔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중간에 이제 그 1970년대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그때와 지금이랑 이제 완전 다르다. 홍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70년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네. 물건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물건 가격이 엄청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이게 뭐 쓰레기 아니야?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거 달러 뭐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서 물론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원자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원유였고 네. 지금은 그때랑 다른 어떤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친환경으로 가든 뭘로 가든 가야 되는 세상에서 필요한 광물이든 뭐든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먼저 에릭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원자재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아이비를 포함한 다른 이제 그룹들도 굉장히 많은 말을 했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말을 했었나요? 아까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세계 질서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나 이제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탈세계화가 벌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시기를 겪으면서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깨달았잖아요. 아, 자원이. 이게 네. 원자재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짱이구나. 정말 이게 원자재 가격 뛰는 거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뭐 스리랑카 같은 나라들 막 폭동 일어나고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자원을 수출한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자원을 내재화를 하고 자원의 무기화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자원이라는 게 경제에서 더 굉장히 중요해진다. 골드만 삭스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자원이 중앙은행보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아, 진짜요?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그런 논리로 이제 전개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까지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네. 긍정적인 얘기도 좀 하자면 긍정적인 거. 네. 그 캠 피셔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네, 이 네. 긍정적인 얘기만 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바닥이다, 이제 반등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부정의 심리가 극에 달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한번 2020년, 2021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장이 좋았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 막 우주여행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우주여행 뭐 도대체 몇 년 뒤, 몇십 년 뒤 그쵸, 미래가 올지도 수년 모르는 후에 거를 맞아요. 그쵸. 지금 가져와서 그거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건 유포리아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70년대처럼 된다, 원자재가 중앙은행보다 중요해진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의 질서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다시 우리 정말 러시아, 미국이랑 소련이랑 냉전할 때처럼 새로운 냉전 체제로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세계 질서가 바뀌는 거를 가정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큼 큰 가정을, 그만큼 큰 부정을 지금 시장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의 이 정서가, 센티멘트가 극에 달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식이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원자재와 관련돼서는 정혜선 기자님 혹시 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약간 원자재 말씀하신 거 에너지, 원자재. 예, 네. 그래서 뭐 일부 금속, 뭐 리튬이나 니켈 이런 것들은 갑자기 수요가 폭증한 거니까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에너지 그 중에서 이제 석유랑 천연가스를 보면 그렇죠. 저는 이거는 올 겨울까지가 고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요 전 세계 수요랑 공급을 보면 공급이 그냥 아주 총량을 보면은 그게 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면 꼬인 거예요. 이게 유통이 꼬인 겁니다. 아하. 유통이 꼬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가야 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못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꼬인 건데 사실 천연가스는요 생각해 보시면 특히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을 보시면 정말 10년에 걸쳐 우하향하던 남아 돌던 그런 이제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찍으면은 미국에 불이 팔 사는 게 다 천연가스 태워가지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장기 우하향하던 그런 이제 자원이었는데 갑자기 꼬인 거죠. 꼬이니까 급하게 이제 미국의 그런 LNG가 유럽으로 가고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화돼도 마지막 남은 인플레 요인이 저는 비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효율성. 옆에 있는 걸 가져다 써야 되는데 뭔가 이제 그런 좀 거창하게 말하면 이념의 블록 아니면 이제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고 있잖아요. 같은 편끼리 써야 되니까 옆에 있는 걸 갖다 써야 되는데 저 멀리 있는 천연가스가 LNG로 오고 있고 그리고 뭐 제조나 이런 것도 다 분담하던 것들이 다 헤쳐 모이면서 그러니까 뭐 중국에 있던 생산 기지가 미국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은 생산 비용 올라가고 이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에너지에 있어서도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남아 돕니다. 이러면 어딘가 부족하면 어딘가 남아 돌아요. 그거를 내년에는 해결을 하겠죠. 그래서 러시아도 물론 지금 그 지난번에 예일대학교 리포트 한번 정리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서 어디 가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는데 네. 러시아가 사실 힘들다. 왜냐면은 천연가스가 분명히 남아돌 거예요. 러시아는 이게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해서 중국으로 보내는
파이프라인을 사실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1은 이미 가동을 하고 있고 2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 돌리고는 있는데 오래됐어요. 네. 준비한지는. 네. 근데 그걸로 유럽에 팔던 걸 다 대체를 못해요.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중국 말고는 또 팔 데가 없습니다. 유럽에 못 파는 거는. 그럼 거기서 남아둘 거면 그러면 러시아도 뭘 준비해야 돼요? 러시아도 LNG 준비해야 돼요. 뭐 인도나 다른 이런 데 팔려면. 근데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인도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그거를 그러니까요. 야 이거 생각하기가 이게 배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비효율화 비효율적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효율화돼서 그만큼의 인플레 요인과 가격 상승 요인은 있겠으나 하지만 지금 석유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어디선가는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급이 꼬였어요. 이게 유통이 꼬인 겁니다. 어딘가 부족한 거리가 남아돌 텐데 그거를 해결하는 게 분명히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다 또 거기에 머리에 밝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아프리카 쪽에서 대규모 LNG 지금 개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LNG 터미널 다 여기저기서 짓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조선주가 좋은 이유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어쨌든 전통 에너지가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거는 올겨울이 고비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할 만큼은 할 것이다. 서유럽에? 네, 유럽에도? 그렇죠. 진짜 만약에 걔네가 LNG 다 갖춰놓고 그치. 이제 니네 거 안 써 하면은 러시아에 그렇죠. 골 때리는 게 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에너지의 패권은 앞으로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의 패권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에너지 안보고 에너지 자립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갖춰놓은 다음에 뭐 세게 하겠어요. 뭐 그죠? 그 탄소세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다른 장벽을 또 만들어 버릴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해외에 뭐 호주 앞바다에서 풍력으로 만들어서 수전에 수소를 수입해와야만 하는 우리가 다 그게 안 갖춰 있으면 그런 식으로까지 흘러갈 거기 때문에 에너지 패권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게 올 겨울까지는 전통 에너지로 시끌시끌 할 것이고 고생할 것이고 뭐 이게 그 유럽에서는 난방을 뭐 제한할 수도 있는 거고 공장이 못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쪽을 먼저 써야 되는데 내년 이후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에릭이 얘기했던 것처럼 골드만삭스에서 에너지 그 원자재가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연준보다 더 힘이 세질 거다라는 얘기는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점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뭔가 다 있어. 근데 돌아가지가 않아서 문제야. 라는 것이 해결된다라는 시나리오는 되게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또 지정학적으로 서로 이제 싸우고 야, 네 거 아니고 내 편, 뭐 네 편, 내 편 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중단되지 않으면 이런 비효율도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에릭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뭐 지점장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천연가스는 저도 지금 굉장히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요? 예, 지금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랑 천연가스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 스프레드를 보면은 지금 뭐 작년에 또 유럽이 엄청나게 이 가스 대란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넘어서서 그 가격 차이가 지금 거의 뭐 전쟁 딱 발발했을 때 그때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훨씬 더 비싸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유럽이 빠지든지 미국이 오르든지. 근데 최근의 분위기는 보면 좀 미국이 오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업계에서는 네. 지금 천연가스가 너무 비싸니까 유럽이 이제 천연가스 말고 원유를 쓰는 쪽으로 좀 방향을 틀고 있다. 독일에서 천연가스 너무 비싸네. 야, 우리 기름 태우자 그냥. 이런 식으로 요새 가고 있다. 원자력 뭐 다시 하참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제는 오일 가격이 그것 때문에 뛸 것이다. 라는 이제 반응이 많고요. 그리고 공급 관련해서는 저는 뭐 장기적으로 원자재 공급을 예측하는 건 좀 힘들겠습니다만 공급도 지금 과연 이 원유가 잡힌 게 우리가 공급을 많이 늘려서 가격이 잡힌 건가? 좀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우디 아람코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이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 뭐 최근 오늘 뭐 실적 발표하는 거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던데. 그러니까 엄청나죠. 애플의 한 2배 분기에 버는 것 같은데 이번 분기는. 그 회사에도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사업 설명서도 같이 발행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 사업 설명서를 최근에 발행한 걸 보면은 이 사우디의 가와 지역이라고 최대 이 원유 생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와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증산하는 거는 힘들다라고 아람코에서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원유가 사람들의 생각만큼 그렇게 증산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은 좀 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구멍 계속 파던데. 네. 네. 셰일가스가 아마 9월 생산량이 코로나 이후 최대로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근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 있잖아요. 9월에 큰 게 한 번 또 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여름 또 어떻게 블리자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게 또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원자재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기도 했고, 지점장님 얘기하신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어쨌든 연말까지는 뭔가 아직은 이제 완전 해결되겠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너무 추워가지고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 큰 이야기들은 좀 했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점장님부터 그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을 전망하는 것도 좋고,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시장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기존 우상향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단기에 너무 많이 달려왔고, 그래서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그거랑 똑같습니다. 10가지가 다 나빴어요. 근데 한 두세 가지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나머지가 좋아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보다도 전 물가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 경기가 나빠도요, 물가가 떨어지면 뭘 할 수 있죠? 부양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안 좋으면 다시 제로금리 양적 완화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가만 잡히면 뭐든지 할 수 있어서, 물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에 지금 어디 이렇게 매크로를 볼 때는 이제 경기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지만 물가에 대한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7월 달에 CPI를 봤을 때 그 전월비로 빵프로를 한번 찍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어진다면 연말이 돼도 YOY 이제 전년 동월비로는 한 6.5%가 나오는데 6.5. 3월 정도가 되면 내년 3월 정도가 내년 되면 3% 중반으로 떨어집니다. 0%로 계속 가면 0%로 계속 가면 네. 전월비가 크게 이제 역기저라는 거죠. 네. 역기저 효과라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에너지도 다시 튀어오르기 좀 힘들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잡히는데 마지막에 집값이다, 임대료다, 그게 안 잡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엉킨 거를 풀기 위한 되게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유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어디가 남으면 어디가 모자르면 어디가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랑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35달러나 싸게 사가면 걔네가 원래 사가던 창고에 있는 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중동에 있는 원유가 좀 남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유럽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우디랑 이스라엘의 관계만 좋아지면 돼요. 이스라엘에 이미 그런 에일라티 아수켈론이라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놔서 우리가 이제 그 대형 유조선이 저쪽 스웨즈 운하를 못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풀린다고. 열어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게 임대료인데 미국의 집값이 빠지는 신호는 보이고 있죠. 이미 나와요. 보이고 있죠. 거래는 줄어드는데 호가를 낮추면서 파는 매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방송에서 보여주셨듯이. 근데 집값이 빠진다고 임대료가 바로 빠지지는 않아요. 네. 렌트비라는 거는 1년 계약, 2년 계약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그리고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후행하긴 합니다만 집값도 빠질 것이라는 확신을, 그러니까 임대료도 멈추고 더 이상 늘지 않게, 이게 지금 MOM으로 계속 0.5%씩 늘고 있거든요. 임대료가. 그게 굉장히 무시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제일 큰 거기 때문에. 맞아요. CPI에서. 근데 그게 잡힐 거라는 게 뻔히 보인다면 미리 베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은 우상향이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그걸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잖아요. 물가가 빠질 것이고 이게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안 올릴 수 있고 내년에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바뀌게 됐지만 이걸 몇 달 전에 얘기한 헛소리라고 되게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일 때마다 저는 레벨은 올라간다고 봅니다. 우상향 기조라고 봅니다. 하지만 급하게 온 거에 대해서 약간 되돌림이나 그런 조정 정도를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여기서 되게 잘해야 될 거는 뜬금없이 막 올라오는 주식들이 요새 있어요. 그쵸. 민 주식. 어제 좀 조정 받은 것 같긴 그쵸. 하던데. 그런 것들 갖고 계시면 우량주로 바꾸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예, 그러니까 뭐 하나씩 다 튀어 올라왔는데 이게 그렇게 퀄리티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바꾸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기준은 글쎄요. 아주 막 레버리지를 써서 간당간당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번 기회에 줄이시는 게 맞고요. 네. 너무 100%를 꽉 채워놨는데 내가 그 조정기를 거치는 동안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아하. 한 1, 20% 많으면 2, 30% 지금 비워놓으시는 게 맞죠. 그분 하더라도 네, 네. 70%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요번 그 조정 제 고객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눈 깜짝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맞출 수 없으니까. 네. 다 맞출 수 없지만 결국에 1년 후건 2년 후건 3년 후건 올라가니까 그런 분들 가는 거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만약 신규 진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신규 진입. 뭐 글쎄요 30% 돈, 50% 돈 넣어놓고 시작하시는 게 맞죠. 근데 그리고 나서 조정기마다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저는 보내드립니다. 뭐 굳이 뭐 섹터나 이런 뭐 아니면은 뭐 중요한 키워드 이런 걸 주식을 고르는 입장에서는 정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부터 성장주라고 봐요. 성장주. 왜냐하면 제가 보는 시나리오가 물가가 잡히고 음. 그러면은 긴축의 그 강도가 약해지고 그리고 결국에 내년에는 지금 중립금리까지 왔잖아요. 그 이상 올린 거는 내년에 전 내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잡혔는데 왜 중립금리 위에서 경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 경기 침체에는요. 정말 그 우리가 걱정하는 경기 침체는 길바닥에 나앉고 대량으로 막 해고되고 그런 거 안 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게 오려면 시스템 위기라고 하는 그런 게 오려면 현준이 금리를 4%까지 올리면 시스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왜? 지금 우리는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그것만 아니면 돼요. 그것만. 그러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금리를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바로 내린다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차피 지금도 반등도 그런 게 왔지만 전 성장주 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를 사야 될 때다. 네. 성장주를 사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잖아. 아, 네, 그쵸. 누구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네. AQR이라고 가치주만 하는 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뭐 작년 20년, 21년에도 가치주가 안 좋았을 때도 가치주의 시대는 온다. 가치주 고수한다. 이랬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2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저 인터뷰에 CNBC에 나와가지고 거기 수장이 지금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가치주만 투자하는 회사인데 네. 아마존이랑 페이스북을 요번에 넣었다. 오호.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좀 가치주 하는 사람만 가치주에 이제 외기를 건 사람이 볼 때도 이건 싼 주식이라는 거니까. 지금 보기에 메타랑 아마존. 네, 아마존이 정말 이 말도 안 되게 사실다는 거잖아요. 뭐 아마존 PSR 그때 기준으로 뭐 정말 역대 최저인가 그랬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빅테크가 그때 정말 줍줍한 게. 그러니까 사실 공기였다. 이제 지금 보면은 가치주만 하시던 분들이 과거에 성장주라고 했던 애들도 주가가 너무 빠져서 싸 보인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야,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선희 지점장님이 워낙 이제 그 좀 강세뷰가 좀 있어서 에릭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면 다른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면 덜 눌러주세요. 아니 근데 오히려 더 누를 수 있어요. 네. 사실은 내가 좀 더 누를 논리가 있긴 한데 좀 참고 있지만 어쨌든 에릭은 어떻게 좀 다른 얘기 할 게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무상향 당연히 동의하죠. 동의하고. 네. 근데 저 매매 스타일상 저는 트레이딩을 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딩을. 장기적으로 안 보고 네. 다만 전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요즘에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습니까? 그때 가치주 한 사람이 성장주 줘? 이거는 지금 안 사면은 이건 정말 박앤세일이다 해가지고 그때 저도 몇 개 좀 주웠고요. 했고요. 네. 요즘은 이제 너무 이 매크로 환경에 좌우가 되니까 아하. 뭐 CPI 발표 날 이제 FOMC 하는 맞아요. 날이든지 이런데 이제 그날 이제 변곡금 기준으로 두고 그날 이제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좀 매매를 하는 사고 파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유했다가 되게 어차피 팔았다. 네. 그 어떤 그 중요한 매크로 변수가 있으면 그 전후로 해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하는데 그 방향으로 약간 좀 갔다가 또 이렇게 하는 그런 트레이딩도 네, 모멘텀 보고 모멘텀 보고 변곡점 설정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제안을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 에릭은 굉장히 유능한 트레이더예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시고 근데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트레이딩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네. 확실하게 알아요. 네,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즉 제가 모시는 고객분들 포함해서 트레이딩 약해요. 트레이딩은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분들만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약간의 그런 마디마디를 맞추는 노력을 하셨을 때 초과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거를 내가 유능한 트레이더라면 그런 것들을 좀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한번 삐끗했을 때 그거를 되돌리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팔았는데 그게 날아가면 그걸 잡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능력이 없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서 틀려도 그런 복원할 수 있는 쪽으로 틀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아까 에리 얘기한 것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게 가치주
그 투자자들이 데이터. 성장주를 샀다는 거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우리가 보는 이 빅테크들이 이끄는 그런 데이터가 주도하는 세상이 저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왜냐면 그거의 끝은 AI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AI 돌리는데 항상 보면은 이 주식들이 우상향을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살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그 몇 년에 한 번씩 주는 살 기회를 다 지나고 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회였었다라는 것들을 아마 내년쯤에 보실 수 있을 거고 우리가 되게 비교하는 게 캐시우드랑 워렌 버핏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근데 캐시우드의 투자 아이디어를 워렌 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주도 쌀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캐시우드는 성장주를 비싸게 사서 실패한 거지 투자 아이디어가 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처럼 성장주가 싸졌을 때 사는 거는 뭐 충분히 그걸 투자자들의 그런 방식을 섞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다양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내가 이게 틀리면 어떻게 되지? 저게 틀리면 어떻게 되지? 나의 포지션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고민을 미리 해보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 여러 가지 뭐 바닥이냐 아니냐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원자재가 주도하는 세상이 돼서 정말 연준보다 더 중요해지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시나리오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